13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 14세기 이탈리아 포르데노 출신의 수도사 오도리. 14세기 중반 모로코 탕헤르의 아랍인 이븐 바투타. 그리고 8세기 신라시대 승려 해초. 이들의 공통점은 탐험의 개념이 생소했던 시대, 백길과 육로를 통해 동서양을 누비며 여행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인데요. 당시 이들이 걸었던 여정은 세계 문명 교류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고, 이들이 직접 쓰거나 구술에 의해 기록된 여행서는 세계 4대 여행기로 꼽히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죠. 그런데 이들보다 좀 더 이른 시기, 무려 해외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오직 구도의 길을 위해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세계 최초로 여행기 형태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당나라의 승려이자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된 인물, 현장법사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된 이래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아시아 전역에는 수많은 불교 사원이 세워졌고, 승려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와 구도를 위해 인도로 떠나는 국업여행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인도로 가려면 죽음의 사막이라 불리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험준한 파미르 고원을 거치거나 남쪽 바닷길을 통해 풍랑이 세기로 악명 높은 수마트라 섬을 거쳐야 했기에 수많은 승려들이 국업여행을 떠났다가 목숨을 잃기 십상이었죠. 그런 와중에 중국의 국경까지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때는 7세기 무렵 당시 수나라였던 중국은 돌고래 침략과 고구려 원정 실패로 점점 쇠락해가고 있었고, 안으로는 반란이 끊이지 않는 대혼란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틈을 타 북방에서 군벌을 정비하던 이연이 수왕조를 무너뜨린 후 당나라를 건국하였고, 뒤이어 그의 아들 이세민이 형제들을 죽이고 2대 황제로 즉위하는 등 건국 초기까지 불안한 정세가 이어졌죠. 그 와중에도 돌고래 위협이 계속되자 당태종 이세민은 전쟁에 대비하여 국경을 폐쇄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어린 나이로 불가에 귀의했던 현장은 인도의 불교 경전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오역된 부분이 많아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리 끝에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현장보다 2세기쯤 전인 399년 동진시대의 승려 법현이 중국 장안에서 출발해 재앙에 가까운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 인도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의 기록을 불국기란 이름으로 남겼는데, 책의 내용은 대부분 불교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인도를 가기 위해 그가 지나온 중앙아시아의 대략적인 루트가 나와 있어 마땅한 가이드북이 없던 현장에게 인도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현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몰래 인도행을 감행했고, 간신히 국경을 넘어 실크로드를 지나던 중 지금의 투르판 지역에 있는 고창국에 이르는데요. 이때 현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인물이 바로 고창국의 왕 국문태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국문태는 당나라의 승려가 온다는 소식에 현장을 극진히 맞이하였고, 현장의 식견과 성품에 감명을 받은 그는 고창국에 남아 불교를 전파해 주길 바랐지만, 현장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가기를 원하자 그를 보필해 줄 4명의 제자를 붙여주기로 하죠. 이들이 바로 오공, 오능, 오정오회로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의 모티브가 되는 실존 인물인데요. 이들 중 3명의 제자만 나온 이유는 숫자 4가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 불길하다는 이유로 피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현장을 삼장법사라 칭한 이유는 불교의 3가지 성전인 경장, 율장, 논장에 통달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세 제자들 중 손오공이 원숭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데에는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라마야나에는 하누만이란 원숭이 신이 등장하는데요. 하누만은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를 보필하는 신으로 현란한 돈갑술과 용맹한 전투력을 지녔으며 손오공 역시 삼장법사를 보필하며 그의 버금가는 돈갑술과 전투력을 지녔기에 이러한 유사점에서 소설 서유기는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과 인도의 신화가 융합되며 탄생된 문명교류의 산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든든한 제자를 얻은 현장은 험난한 길을 무사히 지나 인도에 도착하였고 당시 인도 최대 불교 대학인 나란다 사원에 들어가 불교 연구에 매진하는데요. 이후에도 십수년에 걸쳐 인도 전역을 돌면서 경전을 수집한 그는 다시 험난한 경로를 지나 중국을 떠난 지 17년 만인 645년 드디어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 당나라는 태종 이세민이 동돌고를 비롯한 소국들을 평정하며 그의 치세 속에서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고 불교는 더욱 융성해지며 전성기에 달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엄중한 감시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현장은 불교의 원료를 배우고 경전 원본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태종의 환영을 받게 되죠. 현장의 깊은 학문과 식견에 감탄한 태종은 관직에 등용하려 했지만 현장이 이를 거절하며 경전 번역의 뜻을 알리자 역경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랜 여행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글로 남기도록 명하는데요. 그리하여 탄생된 책이 바로 인도로의 대장정을 12권의 기록으로 남긴 대당 서역기이죠. 5세기에 쓰인 법현의 불국기가 불교의 사원이나 관습 등 불교 관련 내용에 집중됐다면 7세기에 편찬된 현장의 대당 서역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대한 지리와 기후, 도시구조, 식습관 같은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불교 서적보다는 여행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세계 4대 여행기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기록 문화가 없던 인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이기에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죠. 오직 불도와 진리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인도행을 감행했던 현장.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후 남은 생을 불경 번역에 매진하며 초기 대승불교 정립에 한 획을 그은 그의 업적은 불교 사적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적 인물로도 생생히 살아남아 오늘날 수많은 콘텐츠로 재탄생되고 있는데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했던 현장의 의지와 용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네요. 이상 서유기의 삼장법사 모델이자 세계 최초로 여행기를 쓴 당나라 승려 현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